자, 글로벌 트렌드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전문위원과 마켓 트렌드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중국의 위안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네. 또 다음 주에 전인대 양회가 이제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영향들이 과연 국내 경제, 또 국내 종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위안화 급락에 대한 내용은 아마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과연 이 내용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뭐 수출주에 대해서 관련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안화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최근에 배경을 보기에 앞서서 위안화 환율 자체 움직임이 너무 가파르다라는 것이죠. 네. 그것도 너무 갑자기 움직였다라는 것이고요. 또 고시환율 자체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일방적인 강세를 보였던 위안화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냐, 굉장히 이제 갑론을박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고시 중심 환율 자체도 조금 올라간 상황이고요. 시장 환율은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뭐냐를 두고 중국 내에서도 우리나라 경제학자들도 글로벌 경제학자들도 갑론을박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경제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위안화를 강세 쪽에서 약세로 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자면 이란보다는 이안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 내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과잉 설비에 대한 구조조정, 뭐 환경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부동산 가격과 함께 과잉 설비에 대한 구조조정과 그다음에 정부 관료들의 부패 척결이거든요. 네. 이런 과제들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위안화가 계속 강세로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환율에 투자하는 환투기자 입장에서는 위안화가 계속 강세를 보이니까 그쪽에 베팅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계속 위안화를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를 계속적으로 이끌어내는 모습이었는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한머니가 2012년에 잠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가 부동산 규제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가 2014년 들어서 다시 또 위쪽으로 반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머니가 다시 유입되면서 부동산 가격도 다시 견인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일선 도시라고 볼 수 있는 베이징이나 상해 주택 가격 보시면 여전히 상승세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머니 유입과 함께 부동산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이 그림자 금융을 추가적으로 늘리면서 여러 가지 중국의 일종의 독버섯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 독버섯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건강에는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 위안화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쪽에 좀 더 무게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 중국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위안화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올라왔던 이 위안화의 약세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이제 시장이 결정하는 거라서 제가 뭐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중국 정부의 의도는 여기서 스무딩을 시키겠다. 그동안 급격하게 계속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되돌리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이 중국의 경제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앞두고 더 속도를 둔화시키는 모습이죠.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국가통계국의 PMI도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담을 여전히 받는다면 위안화는 경제지표 악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의 속도 조절 의지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일방적으로 보여왔던 강세에서는 조금 벗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위안화가 과연 앞으로 추가적인 약세를 보일 것인가가 더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추가적인 약세를 보인다는 것도 중국 정부가 개입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재 그 레벨에서 크게 뭐 약세를 보이면서 추세적으로 약세로 간다. 이제는 뭐 위안화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일방적인 강세는 끝났다라고 보는 게 이제 현실적인 전망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중국이 꾀하고 있는 또 하나의 큰 장기 프로젝트가 바로 위안화의 국제 통화 화죠. 그래서 지금 위안화의 무역 결제를 보시면 최근에 그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도 올라가고 있고 비중 기준으로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제금융시장에도 중국 내에서 또 위안화 공급 요인입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지금 위안화의 공급 요인으로 인한 일종의 약세 요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지금 중앙 그리고 지방 정부의 고정자산 투자가 특히 지방 정부를 통해서 너무 많이 늘었다라는 거죠. 근데 중국 정부의 올해 목표는 이거를 조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그림자 금융들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유통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입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최근에 중국이 이 예금을 규제하면서 네. M1, 즉 요구불 예금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다른 통화 M2를 보시면 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M1은 줄어들고 있는데 M2는 왜 늘어나고 있는 거냐? 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거기에 이제 또 그림자 금융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그림자 금융은 무엇을 통해서 많이 늘어났었냐면 신용 파생 유동화 증권이라는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 그 파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CP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이걸 정부가 규제하니까 뭘로 돌았냐면 최근에는 정기예금을 베이스로 하는 유동화 증권들이 많이 발행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유동화 증권이라는 게 뭐냐면 예금이 있는데 이 예금을 담보로 해서 또다시 파생증권을 발행을 해서 그러니까 그 예금이라고 하는 게 한번 돈이 묶이게 되면 계속 네. 묶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을 유동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단기 유동화 증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유통량을 늘려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지금 또 예금에 대한 규제를 다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 내에서의 이 위안화의 유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위안화의 공급 요인과 줄이는 요인들이 모두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일방적인 강세, 그동안 보여왔던 국제통화 내에서의 위안화의 일방적인 강세는 끝났다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약세로 가는 속도는 중국 정부가 얼마만큼의 규제를 조였다 풀 것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위안화의 방향은 위쪽인데 제가 보기엔 스무딩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급격하게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박스를 그리면서 아니면 레벨 단계에 따라서 서서히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위안화의 공급 요인과 감소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론 위안화의 방향은 약세 쪽으로 계속 흘러가긴 하겠지만 그 속도는 상당히 늦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가 궁금한데 사실 일각에서는 위안화의 강세가 국내 수출주에 있어서 뭐 일본과의 경합도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업종별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업종별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위안화와 최근에 원화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방향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일 때 원화도 같이 강세를 보여왔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최근에 일본 경제보다는 중국 경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이와 관련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가 약세로 간다면 일종의 원화의 약세 요인이 된다라는 것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위안 달러의 움직임과 원엔 환율도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의 약세가 만약에 레벨이 어떻게 되었든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원화도 이제부터는 강세보다는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수출주에 뭐 긍정적인 배경을 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중국 금융기관들의 부채 담보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나타나는 은행의 자본 적정성, 자기 자본 비율이나 유동성 비율로 봤을 때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변동성 요인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압박할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종합해보면 위안화가 약세로 간다고 해서 이것이 중국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그림자 금융이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나 이것을 충분히 중국 정부가 제어할 수 있는 요인이라면 위안화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은 낮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계적으로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중국의 수출은 증가하는데 자본재 같은 것들의 이 구매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종별로 봤을 때는 중국의 자본재를 수출하는 국내 자본재, 산업재 쪽의 흐름은 조금 둔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반대로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틈타서 다시 해외로의 수출량을 늘린다면 네. 중국으로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중간재, 특히 부품 쪽의 흐름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중간재의 수출이 더 활성화가 된다면 국내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될 만한 업종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동차 부품과 IT 부품, 그중에서도 이제 중국에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이라든지 LG의 디스플레이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중국의 현지 공장에 나가 있는 뭐 만도를 포함한 많은 자동차 부품사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